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당신께서 보내주신 그 자료, 특히 카람 김은수 교수님의 강의 내용을 좀 자세히 보면서요. 이슬람에 대한 편견은 대체 어디서 또 어떻게 시작되는 걸까? 이 질문을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네, 그 편견의 뿌리를 찾아가는 여정이 되겠네요. 사실 특정 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라는 게 한번 생기면 쉽게 잘 안 바뀌잖아요. 맞아요. 특히 좀 낯설게 느껴지는 문화에 대해서는 더 그런 경향이 있죠. 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편견이 우리 마음에 어떻게 자리 잡는지 그 심리적인 과정부터 좀 살펴보고 또 그 잘못된 정보는 주로 어디서 오는 건지 그리고 우리가 뭐랄까 상식처럼 알고 있던 것들이 실제로는 어떤 오해를 담고 있는지 아주 샅샅이 한번 파헤쳐 볼 겁니다.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의 개인적인 경험담 같은 것도 있고요. 맞아요. 그 경험담도 그렇고 교과서 지식에 대한 어떤 날카로운 지적 같은 거 아주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그 강의 녹취록이 주 자료인 거죠? 네, 주로 카람 김은수 교수님의 고려대학교 강의 영상 녹취록인데요. 이게 단순히 편견 나빠요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편견이 만들어지는 구체적인 단계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정말 깜빡 속기 쉬운 그런 오해의 사례들까지 아주 자세하게 다루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탐구의 목표는 아주 명확해요. 정보가 어떻게 왜곡되고 편견으로 딱 굳어지는지 그 경로를 한번 추적해 보는 거고요. 경로 추적, 네. 특히 이제 이슬람과 관련해서 너무나 당연하게 퍼져 있는 그런 오해들, 그 뿌리가 뭔지, 그리고 실제 사실은 또 뭔지 명확하게 좀 구분해 보는 거죠. 네, 오해와 사실을 구분하는 것 중요하죠. 어쩌면 이 과정을 통해서 뭐랄까 우리가 평소에 정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판단하는지 그 습관 자체를 좀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럼 그 편견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우리 머릿속에 자리 잡게 되는 걸까요? 자료에서는 아주 흥미롭게 딱 세 단계로 나눠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세 단계? 네. 마치 무슨 인지적인 함정에 빠지는 과정 같기도 한데요. 첫 번째 단계가 잘못된 정보 주입입니다. 그러니까 시작부터 뭔가 좀 부정확하거나 왜곡된 정보가 이렇게 슬쩍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씨앗이 좀 잘못 뿌려지는 단계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근데 문제는 이 첫 정보가 잘못됐다는 걸 우리가 잘 모른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인지하기가 어렵다는 데 있죠, 사실. 맞아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성급한 일반화입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네, 성급한 일반화. 아주 그냥 단편적이거나 특수한 정보 혹은 내가 직접 겪은 아주 제한적인 경험 하나를 가지고 그 집단 전체가 그럴 것이다. 이렇게 확대 해석해버리는 오류죠. 내가 본 게 전부다. 내가 겪은 게 진리다. 뭐 이런 식으로요. 네네, 딱 그런 거죠. 네, 이게 심리학에서도 말하는 가용성 휴리스틱과 좀 관련이 깊은데요. 뭐냐면 머릿속에 쉽게 떠오르는 정보, 그러니까 내가 직접 경험했거나 아주 강렬하게 접했던 정보에 의존해서 전체를 판단하려는 경향을 말하는 거거든요. 가용성 휴리스틱. 네, 이게 어찌 보면 되게 효율적인 사고방식 같지만 사실은 편견을 만드는 아주 쉬운 길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가 바로 확증 편향입니다. 이건 진짜 한번 편견이 생기면 스스로 강화되는 느낌인데요. 맞아요. 자기 생각을 계속 확인하려는 거죠. 일단 어떤 생각이 딱 굳어지면 그 생각하고 일치하는 정보는 너무 쉽게 옳다구나 하고 받아들이고 반대로 내 생각과 다른 정보는 에이 저건 예외야 라거나 아니면 저 정보는 뭔가 이상해 하면서 애써 무시하거나 평가절하하는 그런 경향을 말하는 거죠. 바로 그 점이 편견을 깨기 어렵게 만드는 핵심적인 심리 기제입니다. 우리는 보통 스스로를 되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다들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실제로는 내 기존 믿음을 확인시켜주는 정보는 막 환영하고 내 믿음을 흔드는 정보는 불편해하면서 밀어내는 경향이 아주 강하다는 거죠. 편견이 스스로 막 방어막을 치고 점점 더 견고한 성벽을 쌓아올리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필터 버블 안에 갇히는 것처럼요. 네, 딱 그런 거죠. 와, 편견이 스스로 성벽을 쌓는다니 생각할수록 좀 섬뜩한데요. 그럼 이렇게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는 이 처음에 잘못된 정보는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자료에서는 몇 가지 아주 구체적인 출처를 짚어주는데 저는 첫 번째 출처를 듣고 좀 놀랐어요. 바로 교과서라는 거예요. 네, 그렇죠. 우리가 보통 가장 객관적이고 검증된 정보다 이렇게 믿는 게 교과서인데 바로 그 교과서가 때로는 오해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죠. 강의하신 교수님 본인의 경험담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이슬람으로 개종하신 후에 처음으로 꾸란을 제대로 읽어보셨는데
학창 시절 국사 교과서에서 분명히 이슬람은 마호메트가 창시한 알라 신의 종교라고 배웠던 그 내용과 너무 달라서 엄청 충격을 받으셨다고 해요. 아니, 교과서에서 배운 건데 틀렸다고. 이런 느낌이었겠죠. 네, 얼마나 당황스러우셨을까요? 그뿐만이 아니죠. 심지어 그 교과서 지식에 기반해서 이슬람 교도들이 돼지고기를 안 먹는다는 사실 때문에 혹시 힌두교처럼 소를 숭배하되 돼지를 숭배하나? 아니면 혹시 다신교인가? 이렇게 혼자서 막 엉뚱한 추측까지 하셨었다는 이야기는 교과서 정보가 얼마나 깊이 각인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생각해요. 정말 그렇네요. 교과서 내용은 의심 없이 그냥 진리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정보의 출처가 권위 있어 보인다고 해서 그 내용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태도, 그게 문제의 핵심이죠. 네, 교과서든 유명한 학자의 말이든 심지어 우리가 신뢰하는 언론 보도든 간에 그 내용을 스스로 확인하고 좀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자세가 왜 중요한지를 이 사례가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권위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내용 자체의 타당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교과서와 더불어서 또 다른 강력한 잘못된 정보의 출처로 언론 매체가 지적됩니다. 특히 서구 언론의 시각을 통해서 이렇게 걸러지고 번역돼서 국내에 소개되는 외신들 중에는 이슬람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거나 심지어 좀 적대적인 프레임을 가지고 접근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해요. 네, 그게 바로 미디어 프레이밍 효과라고 하죠. 언론이 특정 사안을 어떤 틀, 어떤 시각으로 보도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인식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렇죠. 특히 이슬람이나 중동 관련 뉴스는 테러, 전쟁, 여성인권 문제 이런 좀 부정적인 이슈랑 연결돼서 보도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런 뉴스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슬람은 뭔가 문제적 집단 이런 등식이 형성될 수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 보통 뉴스 보도를 그냥 객관적인 사실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강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정적인 정보가 계속 쌓이면 편견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뉴스를 볼 때도 이 뉴스는 어떤 관점에서 쓰였을까? 혹시 빠진 내용은 없을까? 다른 시각의 정보는 없을까? 하고 좀 질문을 던져보는 그런 비판적 읽기가 필요합니다. 특히 번역된 외신의 경우는 원문의 복잡한 맥락이나 문화적 배경 같은 게 생략되거나 오역될 가능성도 늘 염두에 둬야 하고요. 교과서, 언론. 와, 정말 영향력이 큰 출처들이네요. 근데 세 번째 출처는 조금 결이 다른데 이것도 정말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사례였습니다. 바로 제한된 개인적 경험이에요. 그 사우디아라비아 노인들의 한국인에 대한 편견 이야기였죠. 그 이야기 정말 흥미로웠죠. 네, 1970년대, 80년대 한국 건설 붕 시절에 사우디에 파견됐던 한국 노동자들과 함께 일했던 그 사우디 노인분들이 한국 사람들은 개고기를 먹는다는 아주 확고한 편견을 가지고 계시다는 이야기요. 네, 당시 일부 한국인 노동자들이 실제로 개를 잡아서 먹었던 경험을 하셨던 거예요. 강의에서는 심지어 그때 키우던 개 이름이 초복이, 말복이었는데 복날쯤에 사라졌다. 이런 아주 구체적인 에피소드까지 언급되더라고요. 정말요. 구체적이네요. 네, 그걸 직접 목격한 사우디 분들이 내가 본 한국 사람들이 개를 먹었으니까 모든 한국 사람들은 개고기를 먹는구나. 이렇게 일반화해버린 거죠. 이야, 정말 성급한 일반화의 교과서적인 예시입니다. 특정 집단의 일부, 그것도 어쩌면 좀 극단적이거나 특수한 상황에서의 행동을 보고 그걸 그 집단 전체의 보편적인 속성으로 그냥 단정 지어버리는 오류. 네, 사실 이건 우리도 일상에서 너무나 쉽게 저지르는 잘못이죠. 특정 지역 사람에 대한 편견이라든지 특정 직업군에 대한 편견, 다 이런 메커니즘으로 작동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네요. 생각해보니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여기서 중요한 성찰 지점은 바로 이거라고 생각해요. 혹시 지금 내가 이슬람이나 특정 문화권을 바라보는 시각도 저 사우디 노인분들이 한국인을 바라보는 시각과 비슷한 건 아닐까? 하고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내가 접한 뉴스, 내가 들은 이야기, 어쩌면 내가 직접 겪었던 아주 제한적인 경험이 전부인 양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가 가진 정보가 언제나 전체 그림의 아주 작은 조각일 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게 편견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일 수 있습니다. 전체 그림의 작은 조각, 정말 중요한 지적이네요. 자, 이렇게 교과서, 언론, 개인적인 경험 같은 것들을 통해서 한번 편견이 머릿속에 딱 자리 잡으면 이걸 바꾸는 게 왜 그렇게 어려울까요? 사실 틀렸다는 걸 알아도 고집 부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자료에서는 일단 기존에 내가 알고 있던 지식이나 믿음,
혹은 경험에 정면으로 반하는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심리적으로 상당한 불편감을 유발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인지 부조화라고 부르죠. 인지 부조화요? 네. 내가 믿는 것과 다른 현실 혹은 정보에 직면했을 때 느끼는 심리적 스트레스나 불편함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과서는 진리다 라고 굳게 믿어왔는데 교과서 내용이 틀렸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건 단순히 정보가 업데이트됐네 이 수준이 아니라 내가 그동안 잘못 알고 있었구나, 내 판단력이 부족했나 하는 어떤 자기 인식에 대한 도전으로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뭔가 나 자신을 부정하는 느낌이 들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이런 불편함을 피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새로운 정보를 그냥 무시하거나 왜곡하거나 혹은 자신의 기존 믿음을 정당화하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내가 굳이 이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생각을 바꿔야 해 하는 그런 저항감이 드는 거죠. 그래서 틀린 걸 알면서도 그래도 내가 맞아 하고 우기게 되는 거군요. 정말 설득력 있네요. 하지만 바로 그 불편함과 저항감을 넘어서야 진짜 삶에 도달할 수 있다는 점을 자료는 강조합니다. 진리 추구와 공정함의 가치를 이야기하면서요. 진리 추구와 공정함. 네. 꾸란의 한 구절을 인용하는데 설령 진실을 말하는 것이 나 자신이나 내 부모, 내 친척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 할지라도 항상 공정함을 굳건히 지키라는 그런 가르침이 있다고 합니다. 와, 즉 편견을 깨고 사실을 제대로 보려는 노력은 단순히 지적인 유희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어떤 기본 원리인 공정함을 실현하려는 매우 중요한 윤리적 실천이다.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진리 추구와 공정함. 편견 극복이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선 문제란 생각이 드네요. 이어서 이슬람에 대한 편견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흔히 저지르는 오류를 설명하기 위해 아주 유명한 비유를 사용합니다.